야, 술집 마담이냐? 나도 한번 대줘라. 해병대 면회에 술집 여자 취급당한 그녀. 알고 보니 해군 참모총장 사성장군. 해병대 3스타가 달려나와 그녀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호미곶의 전기를 받은 땅이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전설이 살아 숨쉬는 곳. 대한민국 해병대 제1사단 해룡부대의 심장부였다. 평소라면 훈련 구호와 LVT 상륙 돌격장 갑차의 굉음으로 가득 찼을 부대는 오늘만큼은 이례적인 활기와 설렘으로 넘실거렸다. 부대 창설 기념 가족 초청 행사의 날 굳게 닫혔던 위병소의 붉은 차단기가 모처럼 하늘을 향해 열리고 각양각색의 민간인 차량들이 낯선 군부대의 심장부로 빨려 들어왔다. 연병장 곳곳에는 땀과 자부심으로 번들거리는 검붉은 얼굴의 아들을 만난 부모님들의 웃음꽃이 피어났고 각 잡힌 팔각모 아래 늠름하게 선 남편의 모습에 젊은 아내들은 수줍은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아이들은 제 몸만 한 철모를 써보고 신기해하며 연병장을 뛰어다녔다. 귀신 잡는 해병의 서슬 퍼런 기세 대신 사람 사는 냄새가 훈훈하게 피어오르는 드문 날이었다. 이 떠들썩한 인파 속에서 강아람 해병은 홀로 위병소 방향을 바라보며 애꿎은 전투와 앞코만 툭툭 차고 있었다. 갓 20살을 넘긴 그의 앳된 얼굴에는 이제 막 입영 계급장을 단 해병 특유의 긴장감과 함께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초조함이 역력했다. 동기들은 이미 가족들과 함께 마련된 천막 아래서 준비된 음식을 먹으며 웃고 있었지만 하람의 시선은 오직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가장 아름다우며 동시에 오늘 같은 날 가장 걱정스러운 단 한 사람. 그의 이모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야, 강아람. 아직도야? 이모님 오신다더니 무슨 재벌 회장님이라도 되시냐? 아주 삼고초려를 해야 오시나 보네. 지나가던 맞선임이 뼈있는 농담을 툭 던졌다. 하람은 그저 멋쩍게 웃으며 뒷머리를 극적였다. 재벌 회장님. 차라리 그랬으면 속이라도 편할 터였다. 그의 이모 차유진은 재벌 회장보다 더 화려하고 웬만한 톱 여배우보다 더 눈부신 존재였기 때문이다.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인 하람에게 이모는 하늘이 내려준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어머니의 하나뿐인 동생이었던 그녀는 하람에게 어머니였고 아버지였으며 때로는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혹독한 해병대 훈련소 시절 모두가 여자친구의 편지를 기다릴 때 하람은 이모가 보내온 담담하지만 힘있는 문체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삼켰다. 그의 붉은 명찰은 이모의 헌신과 사랑에 대한 보답이자 스스로의 힘으로 서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상징이었다. 그런 자랑스러운 이모에게는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다. 바로 시간을 거스르는 듯한 비현실적인 동안 외모와 꾸준한 자기 관리로 완성된 완벽한 몸매였다. 올해로 47. 하지만 그녀를 처음 본 사람들은 대부분 30 초반에 세련된 전문직 여성을 떠올렸다. 타고난 기품과 몸에 밴 절제된 섹시함은 그녀를 더욱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 하람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부심이었지만 그녀의 그 눈부신 아름다움은 때때로 세상의 저열한 편견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제발 제발 오늘만큼은 평범하게. 하람은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마초적인 문화가 지배하는 해병대다. 대부분의 어머니와 아내들은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에 단정한 옷차림으로 아들과 남편을 빛내주기 위해 조용히 뒤에 물러서 있었다. 그런데 만약 이모가 평소처럼 그녀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주변의 모든 것을 배경으로 만들어버리는 압도적인 아우라를 풍기며 나타난다면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하람의 기도가 무색하게도
위병소 너머 주차장으로 날렵한 유선형의 은색 마세라티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국산 SUV와 세단이 대부분인 주차장에서 이탈리아의 명품 스포츠 세단은 등장만으로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강탈하는 불청객과도 같았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말끔한 슈트 차림의 중년 남성이 내리더니 황급히 뒷좌석 문을 열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한 사람.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하람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그의 간절했던 기도는 가장 화려한 방식으로 산산조각 나버렸다. 몸의 모든 곡선을 대담하게 드러내는 타이트한 아이보리색 원피스. 가느다란 발목을 감싸는 아찔한 스트랩 힐. 목에는 그녀의 흰 피부와 대조를 이루는 굵은 금속성 목걸이가 도발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화려했지만 천박하지 않았고 관능적이었지만 기품을 잃지 않은 모습. 그녀가 얼굴의 반을 가리는 커다란 선글라스를 벗자 세월의 흔적 따위는 비웃는 듯한 깊고 서늘한 눈매와 오뚝한 콧날, 단호하게 다물린 붉은 입술이 드러났다. 바로 하람의 이모 차유진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고요한 저수지에 떨어진 백린탄과 같았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자석처럼 그녀에게로 향했다. 다른 가족들의 수수하고 평범한 옷차림 속에서 그녀의 존재는 이질감을 넘어선 위화감마저 자아냈다. 젊은 해병들의 눈에는 경탄과 숨길 수 없는 욕망이, 그들의 어머니와 아내들 눈에는 경계심과 노골적인 질투가 뒤섞여 나타났다. 연병장 곳곳에서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듯한 수군거림이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세상에, 저 여자 누구야? 연예인이야? 미쳤나봐. 해병대 면회에 저렇게 입고 온다고. 제정신이야? 누구 백으로 들어온 거야? 설마 높은 분 애인이라도 되나? 딱 보니 술집 작부 같은데. 하람은 얼굴이 터질 듯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차라리 바닥에 구멍을 파고 들어가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저렇게 눈부시게 아름다운 사람이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라는 사실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자부심이 용암처럼 솟구치는 모순적인 감정에 휩싸였다. 유진은 주변의 저열한 시선과 수군거림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하람을 발견하고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 미소에 하람은 모든 걱정과 불안을 잊고 그녀를 향해 달려갔다. 이모, 우리 막내 강아람 해병. 이야, 빨간 명찰단이 제법 사나이 태가 나네. 못 본 사이에 더 멋있어졌어. 유진은 익숙하게 하람의 짧게 깎은 까까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릴 적부터 늘 그래왔던 다정하고 따뜻한 손길이었다. 그 순간만큼은 이곳이 귀신 잡는 해병대가 아니라 평범한 주말 오후의 공원인 것만 같았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죠? 근데 이모 옷이 너무... 하람이 말을 흐리자 유진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자신의 옷을 한번 훑어보았다. 왜? 우리 조카 인생에서 제일 멋진 날인데 이모도 제일 예쁘게 하고 와야지. 혹시 내가 너무 예뻐서 다른 해병들한테 뺏길까봐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하람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그들의 모습을 지옥의 심연 같은 눈으로 지켜보는 한 사내가 있었다. 킹코브라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해병대 제1사단 2연대 작전주임 독고혈 소령이었다. 독고 소령은 해병대 내에서도 가장 지독한 해병대 순혈주의자로 악명이 높았다. 해병은 모름지기 해병다워야 한다는 신념을 넘어선 광기에 사로잡힌 그는 해병대의 엄격한 규율과 군기를 흐트러뜨리는 모든 것을 병적으로 혐오했다. 오늘 같은 가족 초청 행사조차 그에게는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했으며 민간인이라는 불순물들이 신성한 부대를 오염시키는 것을 감시해야 하는 짜증나는 임무일 뿐이었다. 그런 그의 눈에 차유진의 모습은 그야말로 오물 그 자체였다. 신성한 연병장을 마치 클럽 무대나 되는 것처럼 활보하는 저 여자의 모습은 돋고 소령의 심기를 정면으로 건드렸다.
몸에 딱 달라붙어 남자의 시선을 갈구하는 듯한 저속한 옷차림, 부대와 어울리지 않는 번쩍이는 장신구, 그리고 군인 가족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온몸에서 풍겨나오는 교태와 새끼까지. 돋고 소령은 경멸의 침을 뱉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어떤 새끼의 가족이기에 저런 갈보 같은 년이 다 들어온 거야. 부대 전체에 물을 흐려놓겠군. 그는 특히 강아람 해병이 그 여자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쩔쩔매는 모습을 보자 속에서 불이 치밀었다. 평소에도 어딘가 유약하고 기생오라비처럼 생겨 마음에 들지 않았던 강아람 해병이었다. 저런 계집에게 정신이 팔려 있으니 훈련에 집중을 못하고 빠져가지고는 해병의 수치다. 독고혈 소령은 결심했다. 저 여자를 이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해병대의 무서움과 엄격함을 똑똑히 가르쳐 눈물을 쏙 빼놓고 다시는 이곳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는 위압적인 걸음으로 먹잇감을 향해 다가가는 굶주린 독사처럼 천천히 차유진과 강아람에게로 향했다. 그의 등장에 주변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기 시작했다. 하람은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모의 손을 잡은 그의 손에 축축하게 땀이 배어나왔다. 강아람 해병. 바닥을 긁는 듯한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하람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하람은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반사적으로 돌아섰다. 예상대로 지옥의 염라대왕 같은 표정의 독고혈 소령이 팔짱을 낀 채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악! 해병 강아람 소령님께 대하여 경례. 하람은 온몸의 관절이 부서져라 각을 잡은 동작으로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다. 독고 소령은 하람의 경례를 턱짓으로 받으며 그의 시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람 옆에 서 있는 차유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정육점 주인이 고기 등급을 매기듯 혹은 더러운 해충을 쳐다보듯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내리는 그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무례함이 가득했다. 유진은 자신에게 꽂히는 무례한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마주했다. 수십 년간 거친 파도와 포화가 난무하는 함교 위에서도 각국의 제독들이 모인 팽팽한 외교 무대에서도 단 한 번도 위축된 적 없었던 그녀였다. 고작 일개 소령의 오만한 눈빛에 흔들릴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오히려 옅은 미소를 머금은 채 상대가 어떤 종류의 인간인지 조용히 관찰했다. 독고 소령은 유진의 당당한 태도에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하람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비아냥거렸다. 강 해병, 면회객 관리를 어떻게 하기에 이런 분이 부대 안까지 들어오나? 여기가 어딘지 소속 부대원으로서 안내도 제대로 안 한 모양이지. 죄송합니다. 제 이모님이십니다. 하람은 다급하게 외쳤다. 이모라는 말에 독고 소령의 한쪽 입꼬리가 비죽 올라갔다. 그는 다시 유진을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다. 이모? 요즘은 그런 관계도 이모라고 부르나 보지. 아무리 가족 초청 행사라지만 신성한 해병대 부대는 엄연히 국가 최고 등급의 보안시설이다. 방문객은 그에 걸맞은 예의와 격식을 갖춰야 하는 것 아닌가. 그의 목소리는 주변의 다른 가족들에게도 들릴 만큼 컸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고 몇몇은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노골적으로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유진은 하람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으며 앞으로 나섰다. 제가 강아람 해병의 보호자 차유진입니다. 작전주임 소령님 되시는 모양인데 저희 때문에 행사에 누를 끼쳤다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복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대응에 독고 소령은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더욱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가 뭔지 정말 몰라서 묻는 거요?
보아하니 세상 물정 모르는 아가씨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긴 당신 같은 여자들이 남자들 홀리려고 살랑거리며 드나드는 그런 싸구려 장소가 아니란 말이오. 당신 같은 여자 남자들 홀리려고. 명백한 모욕이었다. 하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소령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저희 이모님께 당장 사과하십시오. 뭐야 이 새끼가? 지금 상관한테 눈깔 부라리면서 대드는 거냐? 이래서 정신 빠진 놈은 안 된다는 거야. 저런 계집 뒤에 숨어서 어미 닭 기다리는 병아리처럼 굴 거면 당장 그 빨간 명찰 떼고 꺼져버려. 돕고 소령의 폭언은 유진이 아니라 오히려 하람에게로 향했다. 조카가 자신 때문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당하는 것을 본 유진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평정을 잃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소령. 지금 내 조카에게 한 말, 그리고 나에게 한 말 모두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모욕이다. 해병대 장교로서 품위를 지켜주기 바란다. 품위? 지금 누가 누구에게 품위를 가르치려 드는 겁니까? 돕고 소령은 이제 아예 대놓고 그녀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유진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듯이 말했다. 그의 입에서는 역한 담배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 풍겨나왔다. 딱 보아하니 어디 강남 오피스텔 같은 데서 몸이나 굴리며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순진한 강 해병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긴 당신이 놀던 물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야.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성하고 엄정한 곳이란 말이다. 어느 술집 아가씨라도 되나? 여기가 무슨 다방이라도 되는 줄 아십니까?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가장 저열하고 추잡한 방식으로 넘어버린 한마디였다. 그 말이 연병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무리 복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면회 온 가족에게, 그것도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술집 아가씨라니. 인격 살인이었다. 하람은 이성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피가 거꾸로 솟았다. 자신의 부모나 다름없는 이모,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유일한 혈육이 눈앞에서 창녀 취급을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이 개새끼가. 하람이 분노의 포효와 함께 돕고 소령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유진의 가느다란 손이 그의 가슴을 막아섰다. 그녀의 손은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태산처럼 단단하여 하람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다. 하람아, 괜찮아. 유진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돕고 소령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분노도 슬픔도 모욕감도 찾아볼 수 없는 깊고 고요한 눈. 그 눈은 마치 태풍 직전의 바다와도 같아서 돕고 소령은 자기도 모르게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소령이라고 했나? 유진이 입을 열었다. 이전의 부드러운 톤은 온데간데 없고 칼날처럼 예리하고 얼음처럼 차가운 음성이었다. 자네가 지금 입고 있는 그 얼룩무늬 전투복의 무게를 알고 있나? 그 가슴에 붙은 붉은 명찰이 어떤 피와 땀으로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느냐는 말이다.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 돕고 소령은 당황했지만 애써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다. 그 전투복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신성한 약속의 상징이며 그 명찰은 자네 개인의 권력을 위한 장신구가 아니라 부하들을 이끌고 국가에 헌신해야 할 무거운 책임의 표식이다. 그런데 자네는 지금 그 신성한 군복을 입고 그 책임의 명찰을 가슴에 단 채 국민의 한 사람을, 그리고 자네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부하의 가족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희롱했다. 유진의 말은 한 글자 한 글자가 예리한 칼날이 되어 돕고 소령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기묘한 힘이 있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조차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자네는 해병의 명예를 더럽혔고 지휘관의 자격을 스스로 내던졌다. 자네 같은 자가 장교랍시고 젊은 해병들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은 이 부대의 비극이자 대한민국 국군의 수치다. 이 여편네가 지금 미쳤나? 내년이 뭔데 날 가르치려 들어. 여봐라. 당장 이 여자를 끌어내. 군사시설 내 소란 및 장교 모독죄 현행범으로 당장 헌병대에 넘겨버려. 독고 소령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고함을 질렀다. 그의 명령에 주변에 있던 헌병 2명이 망설이며 유진에게 다가왔다. 하람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이모의 앞을 막아서려 했다. 하지만 유진은 하람을 뒤로 물리고 다가오는 헌병들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내 몸에 손대지 않는 게 좋을 거다. 자네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위엄과 확신이 서려 있었다. 헌병들은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독고 소령은 그런 부하들의 모습에 더욱 격분하여 날뛰었다. 뭐들 하고 있어? 저 미친년 당장 끌어내지 못해. 바로 그때였다. 부대 상공에서부터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두두두두. 프로펠러가 대기를 찢는 묵직한 소리. 해병대의 최신의 상륙 기동 헬기 마리논이었다. 그것도 한 대가 아니었다. 굉음은 점점 가까워졌고 곧이어 위장색을 칠한 마리논 헬기 2대가 연병장 상공에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나타났다. 가족 행사가 열리는 연병장 위로 전투 헬기가 나타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실상 비상사태에 가까운 일이었다. 연병장의 모든 소란이 그 거대한 굉음 앞에 집어삼켜졌다. 독고 소령조차 고함을 멈추고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무언가 거대하고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직감했다. 거대한 위용을 뽐내며 연병장 상공에 나타난 마리논 헬기 2대는 선회 비행을 멈추고 지정된 착륙 구역에 엄청난 바람과 먼지를 일으키며 내려앉았다. 화기애애하던 가족 행사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실제 상륙 작전이 개시된 듯한 삼엄한 기운이 연병장을 가득 메웠다. 아들의 손을 잡고 웃던 어머니도 남편에게 음식을 먹여주던 아내도 신나게 뛰어놀던 아이들까지도 모두 움직임을 멈추고 이 갑작스러운 희방인들의 등장을 바라보았다. 헬기의 엔진이 꺼지기도 전에 측면 도어가 열리고 완전 무장한 헌병 특수임무대 SDT 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쏟아져 나와 헬기 주변의 경계선을 구축했다. 뒤이어 헬기에서 내린 인물들을 보는 순간 연병장에 있던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의 허리가 반사적으로 꼿꼿하게 펴졌다. 독고혈 소령 역시 숨을 멈췄다. 그의 두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번쩍이는 별 계급장을 단 장성들과 영관급 참모 장교들이 줄지어 내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딱딱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일개 사단 행사의 대한민국 해병대의 최고 수뇌부들이 그것도 전투 헬기까지 동원하여 나타나는 것은 전시에 준하는 사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북한에서 연평도의 포격이라도 다시 감행한 건가? 아니면 독고 소령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초라한 소란이 이 거대한 사건 앞에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영문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허둥지둥 자신의 복장을 가다듬고 가장 선임으로 보이는 장성을 향해 달려가려 했다. 상황을 보고하고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 했다. 하지만 그가 발을 떼기도 전 가장 마지막으로 헬기에서 내린 한 사람을 보는 순간 연병장에 있던 모든 해병대 간부들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독고 소령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어깨에 번쩍이는 3개의 별 해병대 중장. 하지만 그냥 중장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60만 국군 중 단 1.5%에 불과한 최정예
대한민국 해병대의 살아있는 상징이자 최고 지휘관. 해병대사령관 천지웅 중장이었다. 텔레비전 국군의 날 행사에서나 보던 군부의 최고 실세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포항의 연병장에 서 있었다. 천지웅 사령관은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주위를 둘러볼 틈도 없이 마치 처음부터 목표가 정해져 있었다는 듯 한 곳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가 움직이자 그를 수행하러 온 모든 장교들이 일제히 그의 뒤를 따랐다. 거대한 권력의 행렬이었다. 독고 소령은 천사령관이 자신을 향해 걸어온다고 착각했다. 이 부대의 작전주임으로서 당연히 자신에게 먼저 상황을 물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우렁찬 목소리로 보고할 준비를 했다. 이연대 작전주임 독고혈 소령. 하지만 천지웅 사령관은 독고 소령을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본체만 채 지나쳐버렸다. 그의 시선은 독고 소령의 뒤편, 그가 방금 전까지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던 바로 그 여자 차유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연병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천지웅 사령관의 동선을 따라 함께 움직였다. 거대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세 개의 별이 화려한 옷차림의 정체모를 한 여인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가는 기이한 광경.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마침내 천지웅 사령관이 차유진의 앞에 멈춰섰다. 그를 따라온 수많은 장교들도 그의 뒤에서 일제히 걸음을 멈추고 부동자세를 취했다. 순간 연병장에는 프로펠러가 식어가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다. 하람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어 이모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다. 독고 소령은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어 멍한 표정으로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고요 속에서 천지웅 사령관은 천천히 자신의 장갑 낀 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의 군화 뒷굽이 악 하는 기합 소리와 함께 부딪히는 소리가 나며 그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하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경례를 붙였다. 대한민국 해병대의 최고 지휘관이 한 민간인 여성 앞에서 군인으로서 표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연병장 전체를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포효와도 같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충성. 해병대사령관 천지웅 중장, 전 해군 참모총장 차유진 대장님께 대하여 신고합니다. 전 해군 참모총장? 차유진 대장님? 그 단어들이 사람들의 뇌리에 박히는 순간 시간은 영원처럼 느려졌다. 해군 참모총장. 대한민국 해군의 최선임이자 최고 지휘관. 해병대사령관조차도 그의 지휘 아래에 있는 명실상부한 해군과 해병대의 정점.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보좌하는 군령권의 핵심. 어깨에 4개의 별을 단 살아있는 전설. 그리고 차유진이라는 이름. 몇 해 전 파격적으로 국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해군 참모총장으로 임명되어 군 전체를 개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이름. 현역 시절 해신이라는 호출명으로 서해의 내래를 지키며 수많은 무공을 세웠던 입지전적인 인물. 전역 후에도 국방 정책의 가장 중요한 조언자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 그녀가 바로 눈앞의 저 여자란 말인가. 모든 퍼즐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졌다. 왜소한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던 압도적인 카리스마, 모욕 앞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던 당당함, 일개 소령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고요한 눈빛. 그 모든 것이 그녀가 걸어온 삶의 궤적을 증명하고 있었다. 강아람 해병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모가 왜 그토록 괜찮다고 했는지, 왜 자신을 막아서며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지. 이모에게 이 모든 상황은 그저 한여름 밤의 소나기처럼 잠시 지나가는 해프닝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는 이모의 옷자락을 잡고 있던 손을 풀고 자신도 모르게 꼿꼿하게 차려 자세를 취했다. 자랑스러움과 경외심이 온몸을 감쌌다. 반면 독고혈 소령의 세계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뇌는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자신이 술집 여자 몸이나 굴리는 년이라며 온갖 경멸과 모욕을 퍼부었던 여인이 자신이 평생을 바쳐도 감히 얼굴 한번 마주하기 힘든 하늘 같은 존재, 해군과 해병대 전체를 호령했던 네 개의 별 차유진 대장이었다니. 그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핏기가 가신 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동공은 초점을 잃고 미친 듯이 흔들렸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울려 퍼지던 그의 목소리는 이제 목구멍 안에서만 맴돌 뿐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는 거대한 쓰나미 앞에 선 작은 모래성처럼 압도적인 진실의 무게 앞에서 완전히 분해되고 있었다. 연병장을 감싸고 있던 폭풍 전야의 침묵은 깨졌다. 그러나 그것은 더 큰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전주곡에 불과했다. 차유진은 자신에게 경례를 하고 있는 천지웅 사령관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답례한 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얼어붙은 독고열 소령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붉은 입술에 옅은 미소가 걸렸다. 그것은 온화함이나 용서의 미소가 아니었다. 이제 막 사냥감의 숨통을 끊으려는 최상위 포식자의 서늘하고도 잔인한 미소였다. 시간이 멈췄다. 아니, 흐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해병 대사령관 천지웅 중장의 우렁찬 보고는 거대한 망치처럼 연병장 전체를 강타한 뒤 길고 긴 이명만을 남긴 채 침묵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모든 존재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눈앞의 핵폭탄과도 같은 현실을 소화해야만 했다.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린 것은 독고혈 소령의 오만으로 쌓아 올린 세계였다. 전 해군 참모총장 차유진 대장님. 단어들이 해체된 파편처럼 그의 뇌리를 떠다녔다. 뇌가 그 단어들을 조합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하나의 의미로 인식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거부했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그가 아는 차유진 대장은 국방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던 구름 저편의 신화 속 인물이었다. 철의 여인, 최초의 여성 사성 장군, 서해를 지배했던 해신. 해병대 소령인 자신이 평생을 군에 바쳐도 감히 악수 한번 청하기 힘든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그런데 그 존재가 방금 전까지 자신이 술집 아가씨, 몸이나 굴리는 년이라며 온갖 추잡한 말을 동원해 모욕했던 저 여자라니. 돋고 소령의 시야가 흐릿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눈앞의 차유진의 모습 위로 방금 전 자신이 개거품을 물며 내뱉었던 광기 어린 폭언들이 피처럼 붉은 글씨가 되어 겹쳐 보였다. 어느 술집 아가씨라도 되나? 여기가 무슨 다방이라도 되는 줄 아십니까? 심장이 남극의 빙하에 처박힌 것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다. 딱 보아하니 어디 강남 오피스텔 같은 데서 몸이나 굴리며 사는 것 같은데.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려 전투복을 축축하게 적셨다. 당신 같은 여자들이 남자들 홀리려고 살랑거리며 숨이 턱 막히고 목구멍에서 비릿한 쇠맛이 느껴졌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지독한 현기증이 일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비틀거렸다. 옆에 있던 부사관이 놀라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그는 그 손길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필름이 거꾸로 감기기 시작했다. 오늘 아침 빳빳하게 다림질된 전투복을 입으며 완벽한 행사를 치르겠다고 다짐하던 자신의 모습. 연병장에 나타난 차유진을 처음 보고 부대 기강을 해치는 불순분자라고 단정하며 혀를 차던 순간 그녀에게 다가가 의기양양하게 해병의 정신을 설파하던 그 짧은 시간.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옥의 파편이 되어 그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발겼다. 그는 단지 예비역 상급자에게 실수를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해군과 해병대라는 거대한 조직의 살아있는 상징 그 자체를 능멸했다. 그것도 자신의 부하들과 그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가장 저열하고 추악한 방식으로 끝났다.
그의 머릿속에서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군 생활, 그의 인생, 그가 목숨처럼 여겼던 해병으로서의 자부심, 그 모든 것이 이 자리에서 끝장나 버렸다. 해군 사관학교 시절부터 오직 최강 해병이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달려왔던 수십 년의 세월이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남은 것은 오직 이 끔찍한 현실과 곧이어 닥쳐올 파멸뿐이었다. 그의 동공은 이제 완전히 초점을 잃고 공허하게 흔들렸다. 하늘을 찌를 듯 떡 벌어졌던 어깨는 비참하게 안으로 굽었고 굳게 다물려 있던 입술은 무의미하게 벌어진 채 가쁜 숨만 몰아쉬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연병장을 호령하던 위압적인 지휘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절망에 잠식된 한심한 사내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돋고 소령의 내면 세계가 붕괴하는 동안 연병장의 다른 사람들은 경외와 공포가 뒤섞인 시선으로 조용히 차유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웬 연예인이냐, 옷차림이 천박하다며 입을 놀리던 가족들은 이제 자신들의 섣부른 판단을 부끄러워하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들은 이제 차유진의 화려한 옷차림이 과시욕의 상징이 아니라 군이라는 남성 중심의 경직된 조직의 정점에 올랐던 한 여성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자유이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바로 격식이고 권위였던 것이다. 강아람 해병의 동료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하람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하람을 그저 평범하고 조금은 유약해 보이는 신병으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대한민국 해군과 해병대 전체를 호령했던 최고 지휘관의 유일한 피부치, 전설적인 영웅의 조카라는 어마어마한 후광을 입게 되었다. 동정과 무시의 대상이었던 그는 순식간에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로 격상되었다. 그리고 강아람 해병은 그 모든 시선의 중심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모의 뒤에 숨지 않았다. 그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시선들을 피하지 않았다. 이모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명예와 조국에 대한 헌신이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 그는 오늘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그것은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자신을 당당하게 세워주는 거대한 방패이자 앞으로 자신이 어떤 해병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영원한 나침반이 될 터였다. 그 거대한 침묵의 무대 위에서 마침내 주인공이 입을 열었다. 차유진은 천지웅 사령관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천장군, 편히 있게. 오늘은 군 공식 행사가 아니라 가족들을 위한 자리니까. 예, 알겠습니다. 천 사령관은 짧게 대답하고는 경례를 풀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하지만 그의 자세는 여전히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차유진의 말이 곧 명령이라는 사실을 무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차유진은 그를 뒤에 세워둔 채 천천히 독고혈 소령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분노도 경멸도 동정조차도 없었다. 마치 해부학자가 실험용 쥐를 관찰하듯 지극히 사무적이고 냉정한 시선이었다. 그 무감정한 시선이 독고 소령에게는 그 어떤 분노의 눈빛보다 더 끔찍한 공포로 다가왔다. 차유진이 그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쉬는 아찔한 힐이 연병장의 마른 흙을 또각또각하고 찍는 소리가 마치 사형수의 마지막 시간을 알리는 시계 초침 소리처럼 모두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녀는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서 있는 독고 소령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둘 사이의 거리는 불과 한 뼘. 독고 소령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녀에게서 풍겨나오는 옅은 향수 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다. 아까는 술집 여자의 천박한 향기라고 생각했던 그 향이 이제는 그의 목숨을 거둬갈 사신의 향기처럼 느껴졌다. 차유진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 천사령관에게 말할 때와는 전혀 다른
금속성의 차가운 음색이었다. 독고혈 소령. 고개 들어 나를 보게. 명령이었다. 거부할 수 없는 영혼까지 복종하게 만드는 지휘관의 목소리. 독고 소령은 마치 목에 줄이 매달린 인형처럼 기계적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는 마주하고 말았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과도 같은 차유진의 눈동자를. 그 눈동자 안에서 그는 자신의 비참하고 초라한 최후를 보았다. 심판의 시간이었다. 연병장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이제 곧 저 오만한 해병의 운명을 결정지을 서늘한 칼날이 뽑히리라는 것을 모두가 예감하고 있었다. 독고혈 소령. 차유진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헬기의 프로펠러가 식어가는 소음마저 잠재우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독고 소령을 내려다보며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불렀다. 방금 전 자네가 나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나? 독고 소령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기억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저주스러운 말들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그의 뇌리에 새겨져 있었다.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차유진은 그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다. 그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좋아. 그럼 다시 한번 말해보게. 이 자리에서 자네가 자랑스러워하는 해병들과 그 가족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자네가 대한민국 해군의 전 최고 지휘관에게 그리고 자네가 지휘하는 부대원의 단 하나뿐인 가족에게 뭐라고 짓거렸는지 말일세. 잔인한 요구였다. 그것은 단순히 잘못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었다.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죄를 고하고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명예를 내리치라는 가장 끔찍한 형태의 공개 처형이었다. 독고 소령은 필사적으로 입을 열려 했지만 목구멍에서는 컥, 컥 하는 기괴한 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다. 그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이성과 자존심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져 내리고 원초적인 공포가 그의 온몸을 지배했다. 말을 못하겠나? 차유진의 목소리에 일말의 온기도 실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내가 친히 기억을 되살려주지. 술집 아가씨, 강남 오피스텔에서 몸 굴리는 년 남자나 홀리는 계집. 내가 맞게 기억하고 있나, 독고 소령? 그녀가 단어를 하나씩 내뱉을 때마다 독고 소령의 어깨가 움찔 경련을 일으켰다. 주변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가족들과 해병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나왔다. 천지웅 사령관을 비롯한 장교들은 굳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이 단순히 한 장교에 대한 질책이 아니라 해병대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엄중한 의식의 현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침내 독고 소령의 무릎이 힘없이 꺾였다. 그는 털썩 소리를 내며 차유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육중한 전투화가 바닥에 흙먼지를 일으켰다. 자, 잘못했습니다. 대장님, 제가 감히 하늘 같은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부디 이 미천한 놈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머리를 땅에 찌으며 필사적으로 외쳤다. 방금 전까지의 오만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비굴한 목소리만이 남았다. 그의 이마가 흙바닥에 닿아 긁히며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다. 하지만 차유진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무릎 꿇고 비는 독고 소령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용서? 자네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착각하고 있군. 자네가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닐세. 차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조카 강아람 해병을 바라보았다. 하람아, 이리 오너라. 하람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모의 단호한 눈빛에 인해 걸음을 옮겨 그녀의 옆에 섰다. 차유진은 하람의 어깨를 감싸 안고 독고 소령을 향해 턱짓했다.
보게 돕고 소령. 자네가 지금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은 바로 이 젊은 해병일세. 자네는 오늘 자네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부하의 명예를, 그리고 그의 단 하나뿐인 가족의 인격을 수많은 사람 앞에서 무참히 짓밟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며 서슬 퍼런 기운을 띠기 시작했다. 자네가 입고 있는 그 얼룩무늬 전투복이 무엇인가? 그 가슴의 붉은 명찰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국민이 자네에게 부여한 신뢰의 상징이며 부하들의 생명과 인격을 책임지라는 무거운 명령이다. 그런데 자네는 그 신성한 군복을 입고 그 무거운 명찰을 단 채 고작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인간의 존엄성을 쓰레기처럼 내던졌다. 그녀의 일갈은 천둥처럼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내 놈이 부르짖는 해병 정신이 고작 이것인가? 민간인을, 그것도 부대원의 가족을 적으로 간주하고 모욕하는 것이 내 놈이 배운 해병대의 정신이냔 말이다. 내 놈 같은 자가 지휘관이랍시고 젊은 해병들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부대의 비극이고 대한민국 해병대의 수치다. 차유진은 돕고 소령의 바로 눈앞까지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말을 이었다. 자네는 오늘 3가지의 죄를 지었다. 첫째,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으로서 국민을 모욕한 죄. 둘째, 부하를 이끌어야 할 지휘관으로서 부하의 인격을 짓밟은 죄. 그리고 셋째, 해병의 명예를 지켜야 할 장교로서 해병대 전체의 얼굴에 똥칠을 한 죄.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자네는 짐작이나 할 수 있겠나? 돕고 소령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끄끄거리며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다. 후회와 공포와 비참함이 뒤섞인 처절한 울음소리였다. 차유진은 더 이상 그를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 차갑게 돌아섰다. 그녀는 뒤에 서 있던 천지웅 사령관을 향해 말했다. 천장군. 예, 대장님. 저자의 보직을 즉시 해임하고 대기 발령 조치하게. 그리고 오늘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한치의 거짓도 없이 상세한 경위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군본부 감찰실에 정식으로 이첩하도록. 알겠습니다. 천지웅 사령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하고는 즉시 뒤에 있던 부관에게 무언가를 지시했다. 부관은 곧바로 휴대용 통신기기를 꺼내 어딘가로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데는 채 몇 분도 걸리지 않았다. 돕고 소령은 보직 해임이라는 말에 울음마저 멈추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차유진을 바라보았다. 군인에게, 특히나 진급에 목숨을 거는 영관급 장교에게 보직 해임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 그의 군 생활은 이제 공식적으로 끝난 것이다. 땅바닥에 주저앉아 너클 잃은 돕고 소령의 곁으로 헌병 특임대원 2명이 다가와 그의 양팔을 붙들었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마치 짐짝처럼 그들에게 끌려 연병장 밖으로 사라졌다. 조금 전까지 연병장을 호령하던 그의 마지막 모습은 더없이 초라하고 비참했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연병장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차유진은 그 정적의 중심에서 여전히 조금의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이제 연병장에 모인 모든 해병들과 그 가족들을 향하고 있었다. 심판은 끝났지만 그녀가 전하려는 진짜 이야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가 직감했다. 독고혈 소령이 무력하게 끌려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무거운 침묵과 어색한 공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복잡한 시선뿐이었다. 행사는 중단된 채로 모두가 다음 상황을 기다리며 차유진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이 초유의 사태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차유진은 조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준 뒤 천천히 연병장 중앙에 마련된 단상으로 걸어갔다. 원래는 사단장이 훈시를 하도록 마련된 자리였다.
그녀가 단상에 오르자 그 자리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를 위한 자리였던 것처럼 위엄을 발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특유의 카랑카랑한 울림을 타고 연병장 구석구석까지 선명하게 전달되었다. 여기 계신 해병대 제1사단 장병 여러분, 그리고 귀한 걸음 해주신 가족 여러분. 그녀는 먼저 장병들과 가족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전군을 호령했던 사성 장군의 갑작스러운 예우에 모두가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오늘 이 기쁘고 영광스러워야 할 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게 해드린 것에 대해 저 또한 해군의 한 사람이자 여러분의 대선배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녀의 사과는 단순히 상황을 무마하기 위한 의례적인 말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군 전체를 책임졌던 지휘관으로서의 무한한 책임감과 후배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 깊이 배어 있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장내에 무거웠던 공기가 조금씩 부드럽게 풀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시 허리를 펴고 강렬한 눈빛으로 해병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말을 이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에게 해병 정신이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상치 못한 철학적인 질문에 해병들은 잠시 술렁였다. 차유진은 그들의 답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답을 이어갔다. 방금 전 우리는 한 지휘관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강하다고 믿었을 겁니다. 그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이, 그의 손에 쥔 지휘권이 그에게 강함을 주었다고 착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힘을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짓밟고 모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는 자신의 계급장보다 자신의 지휘권보다 훨씬 더 크고 본질적인 힘 앞에서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녀의 시선은 연병장 한편에 자랑스럽게 새겨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표지석으로 향했다. 진정한 강함은 계급이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투복 안의 인간, 그 영혼의 품격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해병의 강함은 더 약한 사람을 짓누르는 데 사용되는 폭력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키고 존중하는 헌신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이 받는 극한의 훈련은 누군가를 모욕하기 위함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진 그 붉은 명찰은 누군가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겠다는 피의 맹세입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훈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해병이라는 존재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통찰이었고 길을 잃은 후배들을 향한 간절한 가르침이었다. 젊은 해병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막연하게 강한 해병이 되어야 한다고만 생각했지 그 강함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가족 여러분. 그녀는 이번에는 따뜻한 눈빛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여러분은 단순히 해병의 가족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나라를 지키는 또 다른 해병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지지 그리고 희생이 있기에 저 붉은 명찰의 용사들이 마음 놓고 조국 수호의 임무를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군은 장병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여러분의 명예 또한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한 지휘관이 저지른 잘못은 바로 그 신성한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몇몇 노모들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평생을 해병 아들 뒷바라지에 바친 그들의 서름과 자부심을 저 높으신 분이 알아준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다. 연설을 마친 차유진은 단상에서 내려와 다시 천지웅 사령관에게로 향했다. 천장군, 독고 소령에 대한 처분은 감찰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되 한 가지를 추가했으면 하네. 말씀하십시오.
징계와는 별도로 국방부 본부 직할 부서의 행정장교로 전출시키도록 하게. 다시는 부하를 지휘할 수 없는 곳으로. 그에게는 지금 당장의 처벌보다 자신이 휘두르던 그 권력이 얼마나 많은 서류와 절차의 무게 위에 서 있었는지, 일선에서 총을 드는 부하들의 땀과 눈물이 어떤 의미인지 책상에 앉아 평생 깨닫게 해줄 필요가 있어. 그것은 단순한 징계를 넘어선 한 오만한 군인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가장 잔인하고도 효과적인 처벌이었다. 천지웅 사령관은 그녀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났다. 차유진은 이제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은 듯 부드러운 표정으로 조카에게 다가갔다. 하람아. 아니 이모. 하람은 자신도 모르게 군대식으로 대답했다가 황급히 말을 고쳤다. 차유진은 그런 조카의 모습에 그만 환하게 웃고 말았다. 그녀가 웃자 얼어붙었던 연병장의 공기가 봄눈 녹듯 완전히 녹아내렸다. 고생했다, 우리 막내. 이모 때문에 놀랐지? 미안하다. 아니에요. 제가 죄송하죠. 저 때문에 이모가 그런 험한 말을. 하람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차유진은 그런 조카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오늘 일을 통해 너도 그리고 저들도 중요한 것을 배웠을 테니 그걸로 된 거다.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누르는 게 아니라 올바른 일을 위해 사용하는 거란다. 알겠지? 알겠습니다. 하람은 눈물을 삼키며 힘차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던 단단한 확신이 서려 있었다. 차유진의 지시에 따라 중단되었던 행사는 다시 시작되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해병들은 서로를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이전보다 훨씬 더 존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가족들 역시 해병 아들, 해병 남편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했다. 차유진은 더 이상 무대의 중심에 서지 않았다. 그녀는 평범한 이모의 모습으로 돌아가 조카가 떠다 준 음식을 맛있게 먹고 그의 동료들과도 스스럼 없이 인사를 나누며 평범한 오후를 즐겼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평범하게 보지 않았다. 그녀가 앉아있는 테이블은 연병장의 그 어떤 곳보다 더 밝게 빛나는 중심이 되어 있었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해병대 1사단 연병장. 그곳에서는 오만한 권력의 시대가 저물고 진정한 존중과 리더십의 새로운 교리가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그 모든 변화는 조카를 사랑하는 한 이모의 고요하지만 강철 같았던 분노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해병 대사령관과 그의 수행단이 떠난 후에도 포항 1사단 연병장에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흥분과 긴장이 감돌았다. 천지웅 사령관은 즉시 모든 가족들을 정중히 돌려보내고 예하부대의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을 연병장에 집합시켰다. 가족들과 함께하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 해병대 특유의 무겁고 서슬퍼런 공기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천지웅 사령관은 굳은 표정으로 도열한 부대원들 앞을 천천히 걸으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분노의 대상은 차유진 대장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과 부대원들을 향한 것이었다. 오늘 우리는 손님을 초대해 놓고 그 손님의 얼굴에 똥칠을 했다. 그의 거친 첫마디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우리는 대한민국 최정예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여준 모습은 무엇인가? 일개 소령이란 작자가 자신의 알량한 권력을 주체하지 못하고 부대원의 가족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을 퍼부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간부들은 그저 방관하거나 동조했을 뿐 누구 하나 용감하게 나서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못했다. 이것이 우리가 자랑하는 해병대의 모습인가? 그의 호통에 장교와 부사관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다.
차유진 대장님은 오늘 우리에게 굴욕을 준 것이 아니다.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우리의 환부를 직접 도려내 주신 것이다. 피가 나고 아픈가? 당연히 아플 것이다. 하지만 이 고통을 통해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삼류양아치 집단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장 선임인 사단장을 노려보았다. 사단장부터 각 연대장, 대대장, 그리고 모든 부사관들까지 오늘부로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리더십과 군 기강에 대한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상관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부하에 대한 책임이 지휘관의 첫 번째 덕목임을 뼈에 새기도록 만들어라. 또한 모든 부대원 가족들의 신상 및 애로사항을 전수조사하여 보고하도록. 다시는 오늘과 같이 우리 군을 믿고 자식을, 남편을 보낸 가족들이 부대 안에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그의 명령은 단호하고 신속했다. 차유진의 가르침은 이제 한 개인의 일화를 넘어 부대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개혁의 시작이 되고 있었다. 천지웅 사령관은 연설을 마치며 나지막이 덧붙였다. 그리고 오늘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강아람 해병. 그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편견도 가해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가 보여준 상관의 부당한 명령 앞에서도 가족을 지키려 했던 용기를 모두가 본받아야 할 것이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진정한 해병이었다. 그 말에 연병장 한 구석에 서 있던 강아람 해병은 자신도 모르게 울컥하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날 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온 강아람 해병은 영웅과 죄인이 뒤섞인 듯한 묘한 취급을 받아야 했다. 야, 강아람. 너 진짜 대박이다. 내 이모님이 그 차유진 대장님이셨다니. 완전 영화 아니냐? 이제 너한테 함부로 할 사람 아무도 없겠다. 완전 로열 패밀리 됐네. 축하한다. 동기들은 부러움과 흥분이 뒤섞인 목소리로 그의 주변에 몰려들어 질문을 퍼부었다. 하지만 일부 선임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새파란 이병놈이 백 하나 믿고 쯧쯧. 부대 기강이 아주 개판이 됐구만. 앞으로 저놈 눈치 보느라 제대로 훈련이나 시킬 수 있겠어? 아주 상전 하나 모시게 생겼네. 음습한 곳에서 들려오는 비아냥거림은 하람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그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거대한 힘의 한가운데에 서게 된 것을 실감했다. 그는 이모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해지기 위해서라도 이전보다 몇 배는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 생활관 문이 열리고 평소 가장 엄하고 무섭기로 소문난 중대 선임하사, 붉은 악마라 불리는 권익현 상사가 들어왔다. 그의 등장에 시끄럽던 생활관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는 성큼성큼 하람에게 다가와 그의 앞에 섰다. 하람은 긴장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권 상사는 아무 말 없이 하람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험상궂은 얼굴은 좀처럼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지옥의 소리 같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강아람 해병. 악, 해병 강아람. 내 이모님이 차유진 대장님이시라고 들었다. 맞나? 맞습니다. 그분은 전설이다. 해군과 해병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휘관 중 한 분이셨지. 나 역시 그분을 존경한다. 권 상사는 잠시 말을 끊었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하지만 그분은 그분이고 너는 너다. 그는 하람의 턱 밑까지 얼굴을 들이밀며 나지막이, 그러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몸에 흐르는 피가 그분의 핏줄이라고 해서 내가 저절로 전설이 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 이름에 먹칠을 할 수도 있지. 나는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그저 이름값에 수먹꿀이나 빨려는 애송이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내일부터 너는 다른 해병들보다 2배로 굴릴 거다.
IBS 고무보트 위에서 잠을 자고 갯벌에서 밥을 먹게 만들어주마. 내가 울면서 무릎 꿇고 해병대를 그만두겠다고 할 때까지 굴려주지. 만약 내가 그걸 버텨낸다면 그때는 너를 한 명의 해병으로 인정해주겠다. 하지만 그 전에 포기한다면 너는 내 이모님 얼굴에 똥칠을 하는 거다. 알겠나? 그것은 격려도 시험도 아니었다. 사실상의 선전포고였다. 하람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권 상사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핏대를 세워 외쳤다. 악! 해병 강하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 어떤 훈련도 이겨내고 선임하사님께 진정한 해병으로 인정받겠습니다. 그의 당찬 대답에 권 상사의 입가에 희미한 그러나 섬뜩한 미소가 걸렸다. 하람의 진짜 해병대 생활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다음 날 새벽부터 권익현 상사의 선전포고는 현실이 되었다. 붉은 악마의 도가니가 활짝 문을 열었다. 새벽 5시 기상. 다른 해병들이 연병장을 뛸 때 강하람은 완전 군장 상태로 해안가의 모래사장을 달려야 했다. 아침 식사. 다른 해병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그는 차가운 갯벌에 쪼그려 앉아 전투 식량을 씹어야 했다. 오전 훈련. 주간 IBS 고무보트 훈련이 시작되자 권 상사는 하람이 속한 팀의 보트를 가리키며 명령했다. 저 보트는 오늘부터 육지로 올라올 생각 마라. 식사도 휴식도 모두 저 보트 위에서 해결한다. 한 놈이라도 육지에 발을 디디면 전원 기압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지옥의 시작이었다. 짠 바닷물이 파도와 함께 쉴 새 없이 덮쳐왔고 뙤약볕은 인정사정 없이 내리쬐어 피부를 태웠다. 팀원들은 처음에는 너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이냐며 하람을 원망했지만 하람은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묵묵히 가장 먼저 패드를 잡고 가장 늦게까지 보트를 정비했다. 그의 악착 같은 모습에 팀원들의 원망은 점차 동료애로 바뀌어갔다. 밤이 되자 고통은 극에 달했다. 젖은 전투복은 체온을 무섭게 빼앗아갔고 좁은 보트 위에서는 제대로 눕지도 못해 쪽잠을 자야 했다. 권 상사는 뭇에서 불을 피워놓고 그 모습을 지켜볼 뿐 어떤 온정도 베풀지 않았다. 포기해라 강하람. 너 같은 애송이가 버틸 곳이 아니야 해병대는. 권 상사의 비웃음이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날아왔다. 하람은 이를 악물었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모의 얼굴이 그리고 자신 때문에 모욕당했던 이모의 모습이 떠올랐다. 여기서 무너지면 자신은 정말 이모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꼴이 되고 말 터였다. 나는 해병이다. 이모의 조카이기 이전의 대한민국 해병이다. 그는 추위와 피로로 떨리는 몸을 일으켜 다시 패드를 잡았다. 그의 눈은 굶주린 늑대처럼 붉게 빛나고 있었다. 그런 지옥 같은 훈련이 며칠째 이어지던 어느 날 밤 간부 휴게실. 권 상사와 몇몇 선임 부사관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권 상사,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저러다 애 하나 잡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차 대장님 조카인데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한 중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러자 권 상사는 들고 있던 컵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버럭 소리쳤다. 그러니까 더 해야 되는 거야. 그의 일갈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너희들 그날 연병장에서 독고혈 소령이 했던 짓거리 기억하나? 그게 어디 그놈 하나만의 문제였던 것 같아? 아니, 그건 우리 해병대 전체의 부끄러운 자화상이었어. 언제부턴가 우리는 해병 정신이라는 이름 아래 오만함과 똥군기를 당연하게 여기게 됐단 말이다. 차 대장님은 우리에게 그걸 깨우쳐 주신 거야.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강아람 저놈 처음엔 그냥 뺀질뺀질한 애송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어. 그 독고 소령 앞에서도 이모를 지키려고 눈 똑바로 뜨고 대들더라. 보통 깡이 아니면 못할 짓이지.
저놈한테는 진짜 해병의 피가 흐르고 있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놈을 대장님 조카라고 오냐오냐 싸고 돌면 저놈은 결국 독고 소령 같은 괴물이 되거나 아니면 똥별들 꽁문이나 쫓아다니는 정치 군인이 될 거다. 권 상사의 눈빛은 진지했다. 나는 저놈을 진짜 해병으로 만들고 싶다. 차 대장님이 보여주신 그 강인한 정신력과 따뜻한 마음을 모두 갖춘 그런 진짜 백이 해병으로 말이야. 그러려면 이 정도 시련은 이겨내야지. 저놈이 내 도가니 속에서 살아남는다면 그때는 내가 평생 업고 다닐 후배가 되는 거고 못 버티고 나간다면 그건 해병대가 아니라 저놈 자신을 위해 더 좋은 일일 수도 있어. 그의 진심을 알게 된 다른 부사관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는 작은 불꽃처럼 사투를 벌이고 있는 한 젊은 해병의 건투를 빌어줄 뿐이었다. 결전의 날은 마지막 종합 전술 훈련에서 찾아왔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훈련의 마지막 단계, 목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야간 침투 작전이었다. 모두가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집중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선두에서 길을 살피던 하람이 갑자기 팀원들을 향해 정지 수신호를 보냈다. 왜 그래? 팀장이 묻자 하람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상합니다. 바람의 방향과 냄새가 다릅니다. 이 근처에 교관들이 파놓은 함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회해야 합니다. 며칠간의 해상 훈련으로 그의 감각은 야생 동물처럼 날카로워져 있었다. 하지만 피로에 지친 팀장은 그의 말을 무시했다. 헛소리 마. 지도상으로는 여기가 최단 경로야. 그냥 돌파한다. 팀장이 발을 내딛는 순간 하람은 몸을 날려 그를 덮쳤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이 서 있던 땅 바로 앞에서 위장막이 걷히며 깊은 구덩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교관들이 설치해 놓은 함정이었다. 팀 전체가 탈락할 뻔한 위기의 순간이었다. 하람의 기지와 판단력 덕분에 팀은 무사히 함정을 피해 최종 목표 지점에 가장 먼저 깃발을 꽂을 수 있었다. 훈련이 끝나고 모든 교관과 훈련병들이 모인 강평 시간. 훈련을 총지휘했던 권익현 상사가 단상에 올랐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훈련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인 해병에게 수여하는 명예 휘장을 들고 하람에게로 걸어왔다. 그는 하람의 앞에 서서 그의 가슴에 명예 휘장을 달아주었다. 그리고는 그의 귀에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진짜 해병이 된 걸 축하한다. 그것은 짧았지만 그 어떤 찬사보다도 무거운 인정의 말이었다. 하람은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차유진 대장의 조카가 아니었다. 그는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해병 강아람이었다. 지옥 같았던 종합 전술 훈련이 끝나고 강아람 해병은 꿈에 그리던 첫 휴가를 받았다. 훈련 최우수 해병으로 선정된 포상이 더해져 무려 9박 10일이라는 긴 시간이었다. 부대를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이전과 달리 조금도 무겁지 않았다. 그의 어깨는 갓 입대했을 때보다 훨씬 넓어져 있었고 눈빛에는 시련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위병소를 나서자 어김없이 익숙한 은색 마세라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뒷좌석 창문이 스르륵 내려가고 화사한 미소를 띤 차유진이 손을 흔들었다. 몇 달 전에 서슬 퍼런 여장군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조카를 만나러 온 다정한 이모의 모습이었다. 우리 막내 얼굴이 새까맣게 다 탔네. 고생 많았지? 어서 타. 하람은 이제 더 이상 멋쩍어하지 않고 당당하게 차에 올라탔다. 차 안에는 은은한 향수 냄새와 함께 편안한 공기가 흘렀다. 차가 포항 시내를 빠져나와 동해안의 7번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이모, 어디 가시는 거예요? 부대 근처에서 식사하는 거 아니었어요? 더 좋은 데 가야지.
우리 강아지 첫 휴가인데 이모가 아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 줄게. 1시간쯤 달렸을까? 차는 영덕과 울진의 경계에 있는 인적이 드문 한적한 바닷가 마을의 작은 주차장에 멈춰 섰다. 눈앞에는 거친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는 겨울 동해의 장엄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유진은 하람을 데리고 방파제 끝에 있는 작은 등대로 향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두 사람의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다. 등대 아래에 나란히 서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바다만 바라보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유진이었다. 하람아, 내 엄마네 언니가 제일 좋아하던 바다란다. 언니는 몸이 약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바다를 무척이나 사랑했지. 저렇게 거칠게 부서지는 파도를 보면서도 무섭다고 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 같아서 좋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으니까. 유진은 먼 곳을 바라보며 아주 오래전의 기억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내가 해군 사관학교에 가겠다고 했을 때 집안에서 난리가 났었지. 할아버지는 당장 내 다리를 부러뜨리겠다고 하셨고, 그때 유일하게 내 편을 들어준 사람이 바로 내 엄마였어. 언니는 알아놓은 몸으로 꼬박 사흘을 굶으며 아버지께 시위했지. 유진이는 저 바다처럼 넓은 세상을 품을 아이예요. 막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람은 처음 듣는 어머니의 이야기에 숨을 죽였다. 그는 어머니를 아주 어릴 적에 여인 탓에 희미한 사진 속의 인상밖에는 기억이 없었다. 언니는 내가 태어난 걸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자기 몸이 부서져라 너를 낳고 이 아이는 나처럼 약하지 않게 아빠처럼 강하고 이모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늘 기도했었어. 그리고 나한테 약속하게 했지.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너를 지켜달라고. 유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가 그 독한 군 생활을 버텨내고 수많은 남자들 틈에서 살아남아 별 4개까지 달 수 있었던 건 사실 그 약속 때문이었어. 내가 강해져야, 내가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야 내 소중한 조카를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을 거다고 믿었거든. 그녀는 하람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과 자랑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런데 이모가 틀렸던 것 같아. 얼마 전 부대에서 널 보니 너는 더 이상 이모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애가 아니더구나. 너는 스스로의 힘으로 시련을 이겨내고 진짜 사나이가 되어 있었어. 내 엄마가 그리고 내 아빠가 하늘에서 봤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하람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이모를 끌어안았다. 어릴 적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주던 단단하고 따뜻했던 그 품이었다. 그의 해병대 전투복 어깨 위로 이모의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뜨겁게 스며들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두 사람은 다시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어색했던 침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한 가족의 유대감이 가득 차 있었다. 이모. 응.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 진짜 해병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모가 저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이모를 지켜드릴게요. 그 말에 유진은 그만 풋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대답했다. 그래, 우리 막내. 믿는다. 차가운 겨울 바다 위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부서지며 부서진 금가루처럼 흩뿌려지고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해군을 호령했던 제독과 이제 막 진정한 해병으로 거듭난 젊은 용사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의 어깨에 기댄 채 그들만의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의 폭풍 같았던 사건이 있고 난 뒤 시간은 언제나처럼 무심하게 흘러갔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인하고 거친 사내들의 요람 해병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포항의 훈련장에서는 여전히 붉은 명찰을 단 젊은이들의 함성이 터져나왔고 서해 최북단의 백령도에서는 실전과 같은 훈련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병대는 조용히 그러나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사건 발생 후 석 달 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해병대사령부의 최고 위급 지휘관 회의에서 비롯되었다. 사령관님, 이번에 새로 내려온 가족 우선주의 지침은 해병대의 전통적인 강인함을 저해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해병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온실 속 화초처럼 대해서는 결코 최강의 전사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해병대의 원로 격인 한장성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의 의견에 몇몇 9세대 지휘관들이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차유진이 일으킨 파도가 마침내 해병대의 심장부에서 거센 역풍을 만난 순간이었다. 회의를 주재하던 천지웅 사령관은 말없이 그들의 주장을 모두 들은 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회의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라는 해병대의 슬로건을 잠시 응시하더니 나직하지만 강철 같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강인함이란 무엇입니까? 부하의 인격을 짓밟고 그 가족에게조차 오만하게 구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강인함입니까? 그의 반문에 회의장은 순간 조용해졌다. 얼마 전 우리는 포항에서 한 사람의 오만이 어떻게 조직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은퇴한 해군 대선배님 한 분에게 조직 전체가 무릎을 꿇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4개의 별을 달았던 전설이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병 정신의 본질을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지웅 사령관은 단상을 주먹으로 쿵 내리쳤다. 해병대의 진짜 힘은 무자비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옆의 전우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던지는 전우회에서 나오고 내가 없는 동안 내 가족을 지켜줄 것이라는 조직에 대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가족을 모욕하는 지휘관을 과연 어떤 부하가 믿고 따르며 목숨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강인함이 아니라 가장 비겁하고 어리석은 폭력일 뿐입니다. 그는 회의에 참석한 모든 지휘관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며 말을 이었다. 오늘부로 가족 우선주의 지침을 해병대의 새로운 작전 교리로 선포합니다. 해병은 더 이상 눈물과 땀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존중과 신뢰 그리고 가족의 지지 속에서 비로소 가장 강한 전사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미래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한 해병대의 생존 전략입니다. 이 교리에 동의하지 못하는 지휘관은 지금 당장 그 자리를 내려놓고 떠나도 좋습니다. 해병대는 더 이상 과거의 낡은 유산에 발목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단호한 선언에 회의실을 가득 메웠던 반대의 목소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포항 연병장의 가르침은 이제 한 부대의 새로운 지휘 철학을 넘어 대한민국 해병대 전체를 관통하는 새로운 교리가 되어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의 한적한 사무실. 국방부 국무원으로 채용된 독고열은 산더미 같은 서류에 파묻혀 있었다. 한때 해병대 작전주임으로서 작전 지도를 펼치고 부하들을 호령하던 그의 손에는 이제 결제 서류와 컴퓨터 마우스만이 들려 있었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소령 계급장은 사라졌고 그의 정체성은 그저 5급 군무원 독고열일 뿐이었다. 차유진이 내린 처분은 그에게서 군인의 자부심을 송두리째 앗아간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 그는 매일같이 일선 부대에서 올라오는 휴가 신청서, 보급 요청서, 훈련 결과 보고서들을 처리하며 자신이 한때 얼마나 큰 권력을 누렸었는지, 그리고 그 권력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보이지 않는 행정적 노력 위에 서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아야 했다. 어느 날 오후 앳된 얼굴의 해병대 이병 하나가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그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저 독고혈 주무관님.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청원 휴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만약 예전에 독고혈이었다면 그는 서류를 집어 던지며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는 놈이 무슨 해병이냐? 고함을 쳤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병사가 내민 서류를 받아들었다.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보던 그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뇌리에는 그날 연병장에서 자신 앞에 서 있던 강아람 해병의 얼굴과 그를 감싸 안던 차유진의 모습이 스치고 지나갔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는 서랍에서 펜을 꺼내 서류의 빈칸들을 하나씩 채워주며 무뚝뚝하게 말했다. 여기, 그리고 여기. 부대장 직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건 인사사령부로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자네 소속 부대 인사과를 먼저 거쳐야 한다. 절차를 건너뛰면 반려될 뿐이야. 빨리 가봐. 그의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예전과 같은 날카로운 가시도 없었다. 그는 구원이라도 받은 듯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달려나가는 어린 해병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용서받지 못했고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자신이 휘두르던 칼날의 무게와 책상 위 서류 한 장에 담긴 한 사람의 절박한 인생의 무게를 아주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아람 해병은 강아람 하사가 되어 있었다. 그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전문하사로 군 복무 연장을 신청했다. 이모의 후광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힘으로 진정한 해병이 되고 싶다는 열망 때문이었다. 그는 붉은 악마 권익현 상사 밑에서 혹독하게 조련받으며 해병 중의 해병으로 거듭났다. 그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차유진의 조카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았다. 대신 가장 믿음직한 팀장이라는 새로운 명예가 함께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의 해안 침투 훈련장. 실탄이 빗발치는 혹독한 상황 속에서 강아람 하사가 이끄는 공격팀이 목표를 향해 기어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팀의 막내인 신병 하나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다. 이병 오, 움직여. 죽고 싶어. 팀원들이 소리쳤지만 신병은 공황 상태에 빠져 몸을 떨기만 할 뿐이었다. 만약 예전에 해병대였다면 누군가 달려가 전투화로 걷어차서라도 그를 움직이게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강아람 하사는 달랐다. 그는 빗발치는 예광탄을 뚫고 신병에게 접근해 그의 곁에 바싹 엎드렸다. 그는 화를 내는 대신 신병의 철모를 강하게 움켜쥐고 자신의 눈을 보게 했다. 정신 차려. 내 눈 봐. 무서운 거 알아. 나도 처음엔 너처럼 다리에 오줌을 지릴 뻔했어. 하지만 우린 해병이다. 그리고 내 옆엔 내가 있다. 혼자가 아니야. 내 말만 들어. 내가 셋을 세면 저 앞 바위까지만 뛰는 거다. 내가 너를 엄호하겠다. 할 수 있겠나? 그의 목소리에는 꾸짖음이 아닌 믿음이 실려 있었다. 공포에 질려있던 신병의 눈에 조금씩 초점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하람은 그의 등을 강하게 한 번 치고는 먼저 뛰어나가며 소리쳤다. 뛰어. 신병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일으켜 그를 따라 달렸다. 하람은 정확한 엄호 사격으로 신병이 안전하게 바위 뒤로 몸을 숨길 수 있도록 도왔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훈련 통제관, 이제는 원사로 진급한 권익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강아람은 이제 단순히 전투를 잘하는 해병이 아니었다. 그는 부하를 살리는 지휘관, 사람을 만드는 리더로 성장해 있었다. 그는 이모가 부순 낡은 시대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진정한 해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가을날 저녁. 백령도 생활관에서 강아람 하사는 오랜만에 이모와 영상통화를 했다. 화면 속 차유진은 화려한 제독의 모습이 아닌 정원에서 꽃을 가꾸는 평범하고 우아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다. 우리 막내 얼굴이 더 늠름해졌네.
밥은 잘 챙겨 먹고. 그럼요. 여기 밥 맛있습니다. 이모야말로 이제 좀 편안해 보이시네요. 그럼. 이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아주 편안하지. 두 사람의 대화에는 더 이상 군대나 계급, 권력 같은 무거운 단어들이 끼어들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가족의 안부와 걱정, 그리고 사랑이 오갈 뿐이었다. 통화를 끊고 차유진은 조용히 서재로 향했다. 서재 한쪽 벽에는 그녀의 인생이 담긴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사성제독의 빛나는 견장과 수많은 훈장들, 그리고 각국 해군 참모총장들과 찍은 사진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머문 곳은 그 화려한 전리품들이 아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를 들어 올렸다. 액자 속에는 이제 막 하사 계급장을 달고 늠름하게 웃고 있는 강아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사진 속 조카의 얼굴을 부드럽게 쓸어보았다. 그녀의 언니 하람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남겼던 마지막 유언. 내 아들 세상의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키워줘. 차유진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 그녀가 해군의 정점에 오르기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았던 이유도 어쩌면 조카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갖고 싶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제 그녀는 조카가 스스로의 힘으로 단단하게 서는 모습을 보았다. 따뜻한 마음으로 동료들을 이끄는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녀의 임무는 이제 끝났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떠오르고 있었다. 차유진은 노을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가 남긴 진정한 유산은 박물관에 기록될 화려한 전공이나 어깨 위의 별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젊은 해병의 가슴속에 심어준 올바른 가치와 그 가치가 앞으로 만들어 나갈 수많은 선한 영향력, 그리고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하고 위대한 사랑이라는 이름의 힘이었다. 그 힘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의 바다를 굳건히 지켜나갈 터였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